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기능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의 가정의학과의 김범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 대두되고 있는 기능의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비욘디에서 계속 기능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기능의학이 필요하고 또 기능의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능의학, 내 몸에 대한 이해, 새로운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가 기능의학을 하게 된 거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인 줄 알고 이제 병원에 갔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거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비만 세포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그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많이 나와서 제가 특정한 시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된다든가 이럴 때가 되면 알레르기가 나타난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아니라 요즘같이 계절이 바뀌는 때만 나타나는 걸 알았습니다. 또 이런 증상이 아침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전달 물질 또는 신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누구나 다 잠이 깨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잠을 깨게 하는 호르몬이 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잠을 깨어나게 하는 호르몬은 놀랍게도 아까 보셨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히스타민이 뇌 곳곳에 가서 우리 몸이 깨어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도 깨끗하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온몸으로 히스타민이 퍼지면서 기침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재채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아침에만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이걸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능의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학에서는 병이 없으면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저의 이런 상태는 건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강 증진이라고 하고요. 또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또는 건강한 사람이 더 나은 건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저희가 기능의학이라고 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의학이 이미 병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질병을 없애주는 의학이라 그러면, 기능의학은 건강이 위험한 사람을 건강하게, 또는 건강한 사람을 더 좋은 건강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능의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숨찬 것, 기침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치료 방법,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희 기능의학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알레르기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알레르기는 일으키는 물질을 파인애플이라든가 키위 같은 것들을 갈아서, 그래서 아예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을 완전히 위에서 분해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 저희가 알레르기성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백혈구로 전달이 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이런 다래 같은 것에 있는 블로멜라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차단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T세포를 통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토카인이 이
이 항체를 만드는 B셀로 전행되지 않도록, B셀을 활성화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설사 이런 데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비만 세포라고 하는 이 아까 보셨던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나오지 않도록 쿼세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히스타민이 분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히스타민이 안정화되고 몸에서 작용을 하려 그러면 중간에 구리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을 보면 모발 검사를 해보면 구리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구리를 아연이나 망간 같은, 대표적인 아연이나 망간이 있는 음식이 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어서 차단시켜주는, 히스타민이 생기지 않도록, 또 히스타민이 분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금방 몸에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본 몸의 생리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저희가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또는 운동, 또 수면, 또 여러 가지 영양제를 이용해서 몸에 맞도록 환자한테 부담이 없도록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기능의학적 치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은 각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경과학, 소화기학, 순환기학, 호흡기학, 알레르기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개 증상 또는 어떤 지표가 올라가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위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약을 쓰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혈당이 올라간다. 그럼 혈당을 낮추어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또 알레르기가 일으킨다. 그러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는 약을 쓰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과 징후들을 좋아지게 하는데 초점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저희가 근본적인 것들을 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아래에 있는 저희 기능학의 7가지 치료 목표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욘디를 많이 보셨고 비욘디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6가지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을 회복을 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유전자, 음식, 운동, 수면, 환경, 스트레스, 장내 세균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것들을 처방하고 관리하는 의학이 기능의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6가지 생리기능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신경 또는 호르몬, 아까 보셨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또 몸의 재생과 회복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신체 구조,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경추 같은 경우에 경추를 어떻게 하면 경추의 그 굴곡을 잘 유지해서 아치를 잘 유지해서 이 몸에 디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노폐물들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들을 간을 통해 또는 장을 통해 또 피부를 통해 해독하고 내보내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겁니다만 감기에 잘 걸린다든가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것들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나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 보면 백혈구수가 잘 돌아다니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반대로 적재적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6가지 기능이 저희 기능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록 사람이 증상은 비슷한 증상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문제가 있냐,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해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실 근본적인 원리가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이가 드시면서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시는 것 외에요.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이것도 뇌에서 잠을 자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멜라토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고요. 또 최근에 비욘디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의 근본이지요. 뭐 당뇨병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심장질환, 암 이런 것들이 다 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 하는 것이 또 기능의학의 목표가 되겠고 이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 때문에 제대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피곤하게 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재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 몸은 굉장히 면역이 오히려 과잉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 면역의 불균형을 저희가 잡아주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됩니다. 또 과도하게 염증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장에 생기는 염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에 염증이 과도하게 되면 염증성 장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이 염증을 미리미리 줄여줘서 염증성 장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해 주는 것들을 하고요. 또 식사하시는 것들이 잘 흡수돼서 또 우리 몸에 에너지로 쌓여서 근육을 보존해 주는 근감소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뭐 몸에 유익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유익균이 우세할 수 있도록 잘 맞춰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식생활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균형이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맞춰줄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조적인 통합, 우리 몸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구조적인 통합이 예를 들어서 목이 좋지 않으시면 두통이 생기신다든가 또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신경을 눌려가지고 또 통증이 생기시다든가 또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서 다리에 나 이런데 이제 레이노드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의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기관의 손상이 생기기 전에 기능 이상을 저희가 다루는 항목이고요. 저희한테 있어서는 어떤 병리적인 소견보다는 생리학적인 이상을 교정해 주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통의학 같은 경우에는 완치를 목표로 간다 그러면 기능의학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기능을 재활해주고 그래서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으면 혈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에 당화혈색소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이미 병이 생긴 사람한테서도 세 가지 첫 번째는 치료 효과를 더 좋아지게 하도록 하는 보존적인 요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환자의 삶의 질을 더 좋아지게 하는 법이 있겠고요. 또 그걸 통해서 좀 더 의료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과 더불어 기능의학을 같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생물학적 개별성입니다. 우리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또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 혈압이 높다 그러면 똑같이 고혈압 약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고혈압 약에 대한 반응은 정말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압이 생기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적절한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약물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물학적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혈압만 낮추라고 한 가지 약만 사용하고 또 평균에 있어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도 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미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2021년도에 국제학술지의 간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국제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연구였습니다. 뭐냐면 비음주군하고 가벼운 음주군에 있어서는 지방간이 생기는 데 있어서 이걸 보호해주는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저희가 썼더니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유전자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자의 효과가 있었고 여기서는 유전자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저희가 밝혀봤고, 재미있는 거는 비음주군에서도 특정 유전자를 가신 분들은 음주를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고 나중에 간경화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술을 하루에 뭐 2잔 이하로 마셔라, 또는 뭐 담배를 피우는데 무조건 그 담배를 흡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암에 대한 효과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방간이라 그러시면 흔히 비만한 사람한테 생긴다, 또는 술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 생긴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최근의 연구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장에 사는 세균이 좋지 않으면 이 세균이 이 장을 뚫고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결정적으로 지방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술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생기냐? 술이 직접적으로 가서 간에다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술이 이 장에 있는 장의 흡수를 일으키는 그 세포들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어서, 그래서 쉽게 이런 세균들의 나쁜 물질들이 독소들이 간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간 수치를 올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장에 사는 균의 분포에 따라서 어떤 특정 약물이 간의 독성을 일으킬 확률은 굉장히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의 세포 사이에 있는 간격을 우리가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술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훨씬 숙취 같은 것도 덜 하실 거고, 또 이로 인한 간 손상도 저희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세균을 줄이기 위해서 장에서만 작용하는 그런 항생제를 저희가 사용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 그러면은 섬유질을 먹어라, 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설사를 멈추는 약을,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은 변비를 해결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기능의학에서는 다른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음식 알러지가 있어서 아까 보셨던 장세포 사이가 넓어지질 않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장내 미생물이 혹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쁜 세균이 많다 그러면 이 나쁜 세균을 억제하는 약을 쓰고, 그래서 좋은 세균들을 다시 심어주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시켜 준다 그러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면서 여러 가지 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음식 알러지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소화제나 또 뭐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좀 다른 방면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나 두통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통의학에서는 약을 먹고 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편두통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랑 굉장히 관계가 있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히스타민의 어떤 변화랑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가 또 음식을 조정해주고 수면을 조정해주면서 조정해준다든가, 또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면서 편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절해준다든가, 또 편두통과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저희가 조절해주고, 또 수면과 두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해주고, 또 이제 그 목이 좋지 않으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신경이 근육 사이에 끼어서 조여져서 그래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걸 해소해주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두통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방면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증제를 저희가 전통의학에서는 권하고, 또 물리치료라든가 휴식을 권하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이 항염증 효과를
그냥 항염증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필요한 경우에는 항염증제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지만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항염증 효과라든가 또 염증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그리고 우리 몸에는 부신이라고 하는 데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호르몬이 항염증 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또 음식에서는 알칼리화 시키는 음식을 통해서 산성화로 인한 염증의 악화를 저희가 막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우울증에 대해서도 전통의학에서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항우울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또 방법들을 저희가 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세로토닌은 이 행복 호르몬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 안에 있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여러분, 또 비타민 B6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그 세로토닌을 많이 올릴 수 있게 하고요. 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항상 안아주시고 이렇게 그 손으로 두들겨 주시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스킨십은 뇌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능의학적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부신이에서 나오는 코티졸이 너무 안 나오게 되면 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두엽을 억제해서 우울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부신 피로를 저희가 해결해주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광치료 같은 것들을 해주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좀 더 조기에 벗어나실 수 있고, 또 항우울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항우울제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최근에 빅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간에 대한 연구도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적 연구와 유전학적 검사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유전학적 감수성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서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방의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전적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과 그렇게 없는 사람한테 저희가 다르게 그 예방적인 접근을 해야지 되고요. 또 이런 질병 발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약물이라든가 영양제를 저희가 처방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저희가 유전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짠 음식 많이 잡수시면은 위암 생긴다는 거 아실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의 어떤 상유전적인 변화를 저희가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곧 암이 생기겠다는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개인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사는 사람과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음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다르고, 또 잠을 많이 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환경을 저희가 권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6가지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환자는 각자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생물학적 고유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환자가 각자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일률적으로 어떤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닌 환자 중심, 그리고 또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음식이라든가 운동, 수면이라든가 환경 개선에 대해서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그냥 특정한 걸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암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도록,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역학적인 구성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고요. 또 우리 몸의 인체는 서로 거미줄과 같이 생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스타틴이라는 약을 잡수시게 되면 단순하게 콜레스테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당뇨랑 관계에 있는 물질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당뇨병이 많이 생기시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저희 기능의학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병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저희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삶의 활기가 넘치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능의학은 그냥 생명의 연장보다는 건강 수명의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비욘드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ATP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 단백질을 잡수시게 되면 이것이 마그네슘이라든가 비타민 B군과 같은 미세 영양소와 합쳐져서 ADP가 ATP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요걸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잘 나와야지만 이게 잘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노폐물이라든가 독소, 또 중금속 같은 것들이 그 세포 안에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다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거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상태가 저희가 당뇨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뇨병이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들을 저희가 이런 미세 영양소라든가 거대 영양소, 노폐물들을 조절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또 활성산소는 이런 에너지 만들어내는 물질, 과정을 억제하게 됩니다. 또 염증 물질들은 이걸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면 되게 기운 없어지시죠? 그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 염증 물질이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조기에 좋아질 수 있는가. 최근에 이제 저한테 입원하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척추에 심한 척추염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세균 감염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염증 수치가 높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0.5 이하가 정상인데, 이런 감염이 있으시니까 이 CRP라는 것이 16까지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도 120이 넘어가셨는데요. 그분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원리들을 저희가 조절을 해서 해드렸더니 불과 5일 만에 간 수치는 정상이 됐고 CRP 수치는 16에서 11로 떨어져서 3분의 1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지셨고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기능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면 이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든가 신체 활동, 또 소화나 배출, 또는 염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그 몸에서 재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나면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뇌에 가서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서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아데노신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구나 하고 뇌 활동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데노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이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조미료가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시게 되고 또 피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야지만 사람이 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데노신이 안 나오도록 피곤한 걸 일방적으로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막아들인 물질이 뭐냐면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침에 아무것도 먹기 싫고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면 괜찮다. 커피 한 잔만 마시면 괜찮으신 이유가 이 아데노신을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뇌에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라고. 하지만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대사라든가 신체활동, 소화, 염증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함부로 잡수시는 것의 위험이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데노신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 같이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 또 노르에피딘 같이 이 사람 잠 깨게 하고 몸의 활기를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또 글루탐산이라든가 히스타민 같이 사람이 깨어나게 하는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세로토닌이라든가 가바 같이 어떤 사람이 잠잘 때 보통 나오는 호르몬들이 증가되면서 사람은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게 됩니다. 또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세로토닌이 감소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구나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폭식이 일어나게 되고 또 폭식이 반복되게 되면 비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 부족을 해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금식만 하시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폭식을 유도하는 그런 비만 치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치료는 잠 못 잔다. 그럼 신경안정제 자기 전에 하나 드세요 하고 주시고, 근육통이 있다. 그럼 근이완제 하루에 3번 이렇게 드세요. 그다음에 코가 막힌다. 그럼 항히스타민제 하루 1번 드세요. 이렇게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천식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근본 원리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근본 원리에 맞는 치료들을 각각 그 사람한테 어디가 문제인지 저희 진단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비만 치료를 한다. 그럼 최근에 이제 위고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여러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고비가 모든 비만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효과가 없고 심지어 체중이 증가한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가장 맞느냐? 이거는 배고픈 장, 헝그리 거트라고 하는 종류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쉽게 위에서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쉽게 배고픔을 느끼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고비가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몸에서 에너지 소모를 잘 못해가지고 하는 분한테 있어서는 위고비를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들어온 음식이 몸에서 태워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있어서는 오히려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운동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뇌 자체의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위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타입의, 일반적인 타입과 다른 타입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우울할 때 식사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또 위고비보다는 좀 다른 먹는 약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기능의학 의사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기능의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 일반적인 의사랑 다른 의사들이죠,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동네 주치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기능의학을 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의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기능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제가 소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자,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과류에 구리가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구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말린 음식들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건포도라든가 아니면 또 건자두라든가 또 이런 소위 말하는 술안주 종류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견과류를 보통 이제 그런 거랑 같이 드시는 분이 많으세요. 제 환자분도 보시면 견과류 때문에 자꾸 알레르기가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견과류랑 항상 건포도를 같이 잡수시다 보니까 건포도에 있는 구리가 좀 나빠지겠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견과류에 대해서 피부 반응 검사도 하셨었는데 전혀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때 견과류만 잡수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의학에 대해서 아주대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예약하실 수 있나요? 쉽습니다. 저희 쪽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실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저희 아주대보다는 이렇게 여러 동네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울에도 계시고 요즘은 지방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분 강의신데요.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되게 흔하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기능의학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저희가 브레인 포그, 머리에 안개가 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깨어나려고 하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호르몬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중요한 호르몬이 뭐냐면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아까 말씀드린 히스타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러신데요. 중요한 건 그걸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게 왜 생겼는지를 살펴봐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떨어지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아데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만드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 같은 경우에 신경세포는 입이 고급이라서 다른 건 안 먹고 포도당만 먹거든요. 근데 이 포도당이 에너지를 잘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능의학에서는 천식을 치료하시나요? 예, 저희는 천식도 치료하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합니다. 거의 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질환을 치료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암 환자분들 중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는 항암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저희 쪽에 오셔서 치료받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또 이게 그 경동맥 같은 데 있어서 동맥경화가 심한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도움 받으실 수 없는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기능의학회에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틴을 복용하시려고 하는데요. 공복 혈당이 100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300 가까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타틴이라고 하는 거를 잡수실 때 굉장히 당뇨병 생길까봐 걱정이 되시죠? 예,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혈당이 이렇게 높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복 혈당 장애 또는 전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인슐린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 인슐린이 여러 단계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단계에 문제가 있는지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마그네슘도 쓰고 크롬도 쓰고 그 다음에 음식도 조금 바꾸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문제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활성산소를 없애드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 기능을 잃었던 췌장 세포들이 좋아지면서 되게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왜 높은지를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만약에 순석이 유전적이라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 약을 잡수셔야 되죠. 그런 경우에 되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의 합병증을 막아주는 저희가 그 영양제들을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또 오메가3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염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염이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비염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콧물이 나는 걸 막고 코가 답답하니까 그걸 뚫는 치료를 하는 것이 그냥 약물을 잡수신다 그러면 저희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히스타민 분비량 같은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음식이라든가 또 배설 또 저희가 장에 있는 세균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쪽을 교정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치료를 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심하게 비중격이 휘어가지고 있는 분한테 저희는 무조건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고 저희가 또 다른 기능의학적 치료를 받으시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의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 또 기능의학에서 이런 질환은 한번 기능의학에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피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피곤하시다 그러셔서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 해보시면 정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능의학이 큰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피로의 원인들, 아까 제가 피로가 생기는 그 기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전들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그분한테 맞는 그분이 가장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는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난치성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든가 또 저희 그 알레르기 질환이라든가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기능의학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셨죠? 예,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자신이 기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통의학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상태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은 아니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그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불편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기능의학을 하게 됐습니다. 피로가 안 풀려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단지 그 피로가 안 풀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행복둘님 먼저 저희 기능학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오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로라고 하는 건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치료 가능한가요? 수술하시고 나서 통증 있으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한번 기능의학적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대장포진 후에 통증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약물만 쓴다든가 또는 이렇게 주사로 해가지고 신경 차단술만 하는 것보다는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성적이 좋고 또 회복이 빨랐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또 허리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시면 이렇게 디스크 수술하셔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 기능의학 쪽에서 구조를 담당하시는 전문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얘기하는 게 50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능의학과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더 앞서가기 쉽고요. 쉽게 그런 질문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맞는 영양제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건강이 더 좋아지게 할까요? 이럴 때 한번 기능의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